아니면 9가지는 어떠실까요? 홀수가 더 길한 숫자라 하지 않습니까? 정유재란이 끝난 지 3년. 조선 땅은 아직도 흉년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상도 안동 땅 한 모퉁이, 기와집 한 채가 초라하게 서 있는 곳에 박진사 댁이 살고 있었지요. 한때는 300석지기 양반이라 불리던 집안이었으나 외놈들이 휩쓸고 간 뒤로는 남은 것이라곤 조상 위패와 낡은 족보뿐이었습니다. 그나마 체면 때문에 하인 한둘은 두고 있었지만 이들도 제대로 먹이지 못해 하루가 멀다 하고 도망가기 일쑤였지요. 박진사 댁 앞마당에서는 한 늙은 부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서 대문 쪽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70이 다 된 나이에도 눈매만큼은 매서운 것이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노리는 듯했지요. 바로 이 집의 큰어머니, 박진사의 어머니인 정부인이었습니다. 에잇, 이 망할 세상에 며느리를 또 들이다니. 정부인의 주름진 입에서 투덜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사실 이 집 큰아들 박진사는 이미 4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첫 부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지내온 지 벌써 10년이 흘렀지요. 그런데 동네 중매쟁이가 들이밀듯 소개한 여인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이웃마을 김서방의 딸이었습니다. 에이고, 정부인 마님, 그 처자 참 현숙하다 소문났습니다요. 침선도 잘하고 글도 아는 처자라 하니 진사나리께 딱 어울릴 듯하옵니다. 중매쟁이의 가머니설에 넘어간 것은 박진사였습니다. 어머니 정부인은 처음부터 탐탁지 않았지요. 지금도 끼니조차 제대로 잊지 못하는 판에 식구 하나 더 늘린다는 것이 달갑지 않았던 겁니다. 현숙하다고? 쌀 한 톨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소용이냐. 하지만 아들의 뜻을 꺾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혼사는 그렇게 치러졌고 오늘이 바로 새 며느리가 시집오는 날이었지요. 해질 무렵 드디어 가마 하나가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초라한 사인교 가마에서 내린 여인은 20살 남짓한 새색시였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어깨가 곧고 흰 저고리에 다홍치마를 입은 모습이 단정했지요. 큰어머님께 인사드리옵니다. 새며느리 김씨가 대청마루 정부인 앞에서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정부인의 표정이라니 마치 썩은 생선이라도 본 듯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겨우 이런 게 며느리라고 들어왔단 말이냐.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새 며느리가 인사를 올리는 순간부터 시어머니의 독설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큰어머님, 부족하나마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김씨는 고개를 숙인 채 정중히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정부인의 심사를 더욱 뒤틀리게 만들었지요. 정성? 허허. 정성으로 배가 부르고 정성으로 쌀이 생겨나기라도 한단 말이냐? 대청마루 한편에서 지켜보던 박진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나서려 했지만 정부인의 날카로운 눈초리에 주춤했습니다. 그래, 네가 정말 이 집 며느리 노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시험을 해보겠다. 정부인이 지팡이를 바닥에 세게 내리쳤습니다. 툭 하는 소리가 적막한 대청마루에 울려 퍼졌지요. 시험이라고 하시니 무엇인지요? 김씨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차분한 목소리가 더욱 정부인을 자극했지요. 좋아, 그 차분한 것 보니 제법 배짱이 있는 모양이구나. 그럼 내일부터 매일매일 시험을 내주마.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 집에서 나가는 줄 알아라. 박진사가 깜짝 놀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닥쳐라. 내가 이 집 안살림을 맡기기 전에 며느리 됨됨이를 보겠다는데 무슨 참견이냐? 정부인의 호통에 박진사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김씨는 작은 골방에서 홀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매서운 기세에 겁을 먹었을 법도 한데 이상하게도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오르고 있었지요. 시험이라 재미있군요. 이때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새 며느리가 어떤 지혜를 품고 있는지 말입니다. 다음 날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정부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며느리에게 낼 첫 번째 시험을 생각하며 밤새 뒤척였던 터라 눈이 일찍 떠진 것이지요. 후후, 오늘은 어떤 꼴을 보여줄까? 정부인의 주름진 입가에 심술궂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궁리해둔 시험 내용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가능한 일, 그것도 아주 모독적인 일을 시키면 새 며느리가 스스로 포기하고 나갈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정부인이 지팡이를 짚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마침 김씨가 우물가에서 세수를 마치고 오는 길이었지요. 며느리야, 예, 큰어머님. 김씨가 정부인 앞에 가지런히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침 햇살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어제보다도 더욱 단정해 보였지요. 정부인의 심기가 더욱 불편해졌습니다. 어제 시험을 내겠다고 했지?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첫 번째 시험을 내주마. 정부인이 지팡이로 마당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시든 채소 몇 포기가 볼품없이 놓여 있었지요. 저기 보이는 것이 우리 집 살림살이 전부다. 콩나물 한 줌, 무청 몇 잎, 말린 호박 조각이 고작이지. 김씨가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지 초라하기 그지없는 재료들이었어요. 다른 집 하인들이 먹기도 부족한 양이었지요. 그런데 말이야. 정부인의 목소리에 아기가 뚜렷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콩나물 한 줌으로 우리 집 10식구가 먹을 반찬을 다 만들어 봐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콩나물 한 줌으로 10식구 반찬을 만들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김씨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정부인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요. 자, 어떠냐? 못하겠거든 솔직히 말해라. 내가 너를 친정으로 곱게 돌려보내주마. 그런데 이때였습니다. 김씨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진 것은 큰어머님, 몇 가지 반찬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뭐라고? 정부인이 눈을 휘둥그렇게 떴습니다. 포기하는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웬 엉뚱한 질문이 나온 겁니다. 10식구면 그래도 반찬이 5-6가지는 있어야 상다운 상이 차려지지 않겠습니까? 김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한 태도였지요. 5-6가지라고? 정부인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콩나물 한 줌으로 반찬 5-6가지를 만든다? 이 며느리가 정신이 나간 게 아닌가 싶었어요. 아니면 9가지는 어떠실까요? 홀수가 더 길한 숫자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엔 9가지라고 합니다. 정부인의 입이 해벌쭉 벌어졌어요. 9가지? 예. 그럼 9가지 반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씨가 정중히 절을 한 번 올리고는 정말로 부엌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정부인이 황급히 불렀지만 김씨는 이미 부엌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콩나물 한 줌으로 9가지 반찬이라니 이런 미친. 정부인이 중얼거렸지만 김씨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간 김씨는 그 형편없는 콩나물 한 줌을 손에 들어 살펴보고 있었지요. 누런 뿌리, 하얀 줄기, 연두색 머리 부분이 뚜렷이 구분되어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군요. 김씨의 얼굴에 자신만만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과연 이 새 며느리가 어떤 묘수를 부릴 작정인지 부엌에서는 바쁜 손놀림이 시작되고 있었는데 부엌 안에서 김씨의 손놀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작은 콩나물 한 줌을 앞에 두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환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지요. 이렇게 좋은 재료를 주시다니 큰어머님께서 참 후하시구나.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콩나물 한 줌을 보고 좋은 재료라니 이 며느리가 정말 정신이 온전한 걸까요? 김 씨는 먼저 그 콩나물을 세 부분으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뿌리 부분, 줄기 부분, 그리고 머리 부분으로 말이지요. 마치 보물을 다루듯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분류해 나갔습니다. 뿌리는 단맛이 나고 줄기는 아삭하며 머리는 고소하지. 정말 하나로 세 가지 맛을 낼 수 있는 훌륭한 채소로구나. 이때 마당에서는 정부인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하여 죽을 지경이었거든요. 에잇, 저 계집이 뭘 하고 있는 거냐? 정부인이 지팡이를 짚고 부엌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김 씨가 콩나물 뿌리를 정성스럽게 씻고 있었어요. 김 씨는 먼저 콩나물 뿌리로 맑은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에 뿌리를 넣고 은근히 끓이니 구수한 향이 번져나왔지요. 그 다음엔 그 국물에 된장을 풀어 고소한 뿌리 된장국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엔 콩나물 줄기 차례였습니다. 줄기를 두 부분으로 나누더니 한 부분은 살짝 데쳐서 깨소금과 간장으로 무쳐 나물을 만들었어요. 다른 한 부분은 마른 고추와 함께 볶아 매콤한 볶음을 만들어냈지요. 둘, 셋, 이제 콩나물 머리 부분이 남았습니다. 김 씨는 이 머리 부분을 잘게 다져서 반죽에 섞더니 작은 전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고소한 냄새가 부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넷,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전을 부치고 남은 콩나물 머리로 또 다른 요리를 만들어냈어요. 소금에 절여 짭짤한 젓갈 비슷한 반찬을 만든 것이지요. 다섯, 정부인의 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정말로 콩나물 한 줌으로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요? 김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콩나물을 삶은 물도 버리지 않고 그것으로 시원한 국물을 만들어냈지요. 거기에 파 몇 줄기를 띄우니 그럴듯한 맑은 국이 되었습니다. 여섯, 이제 콩나물 껍질까지 활용할 차례였습니다. 벗겨낸 콩나물 껍질을 바짝 말려서 바스러뜨린 다음 기름에 볶으니 고소한 가루가 되었어요. 이것을 밥 위에 뿌리면 훌륭한 양념이 되었지요. 일곱, 김 씨는 마지막으로 콩나물을 우린 물과 껍질을 함께 끓여 고소한 차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남은 콩나물 조각들을 모아 짭짤하게 절인 장아찌까지 완성했어요. 여덟, 아홉, 정부인이 기절할 뻔했습니다. 정말로 콩나물 한 줌으로 9가지 반찬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김 씨가 부엌에서 나와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그릇들에 정성스럽게 담아낸 9가지 반찬이 상 위에 올라갔지요. 뿌리 된장국, 콩나물 나물, 콩나물 볶음, 콩나물전, 콩나물 젓갈, 콩나물 국물, 콩나물 가루, 콩나물차, 콩나물 장아찌까지. 큰어머님, 부족하지만 9가지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정부인이 멍하니 상을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한 줌의 콩나물이 이렇게 다양한 반찬으로 변해 있는 게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콩나물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귀한 채소입니다. 뿌리부터 머리까지, 심지어 껍질과 우린 물까지 모두 요긴하게 쓸 수 있지요. 김 씨의 설명에 정부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이렇게 허무하게 통과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거든요. 박진사가 마당으로 나와 그 광경을 보고는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오, 이런 지혜가 다 있단 말인가. 하지만 정부인의 심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기가 막힌 표정으로 김 씨를 노려보며 중얼거렸지요. 운이 좋았을 뿐이야.
다음엔 절대로 이런 꼼수가 통하지 않을 거다. 그날 밤 정부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 며느리가 첫 번째 시험을 너무나 쉽게 통과해버린 것이 못내분하고 화가 났거든요. 에잇, 콩나물 가지고 재주를 부렸다고 해서 진짜 현명한 며느리인 줄 아나? 이번엔 정말 불가능한 시험을 내주겠어. 정부인이 이불을 걷어차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촛불을 켜고 앉아서 밤새 두 번째 시험 내용을 궁리했지요.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정부인의 주름진 얼굴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번엔 꼼짝없이 걸려들 거야. 후후후. 다음 날 아침 김씨가 우물가에서 세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정부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이리 와봐라. 예, 큰어머님. 김씨가 정중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제의 일로 조금이라도 자만하는 기색이 있나 살펴봤지만 여전히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어제는 운이 좋아서 시험을 통과한 것 같더구나. 큰어머님의 좋은 재료 덕분이었습니다. 김씨의 대답에 정부인이 더욱 심술이 났습니다. 좋은 재료라고? 하, 그럼 오늘은 정말 좋은 재료를 줘보마. 정부인이 치맛자락을 털며 일어나더니 골방 한 구석에서 작은 자루를 꺼내왔습니다. 그 안에는 쌀 한 되가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그 시절 쌀 한 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시나요? 흉년에는 쌀 한 되로 온 가족이 사흘은 버틸 수 있는 소중한 양식이었습니다. 자, 여기 쌀 한 되가 있다. 정부인이 쌀자루를 김씨 앞에 내밀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험은 이거다. 이 쌀 한 되로 우리 동네에서 잔치를 열어봐라. 김씨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잔치를 열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잔치 말이야.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배불리 먹이는 그런 잔치 말이다. 정부인의 목소리에는 악의가 가득했습니다. 쌀 한 되로 동네 잔치를 연다?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정부인이 지팡이를 바닥에 내려치며 덧붙였습니다. 단순히 밥만 해서 나눠주는 건 잔치가 아니지. 제대로 된 잔치상을 차려야 한다. 술도 있어야 하고, 안주도 있어야 하고, 떡도 있어야 하는 법이다. 어때? 이번엔 못하겠지? 그런데 이때 또다시 김씨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큰어머님, 언제까지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뭐라고? 정부인이 눈을 휘둥그렇게 떴어요. 또 이상한 질문이 나온 겁니다. 잔치 말입니다. 언제까지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사흘. 사흘 안에 해봐라. 정부인이 당황한 나머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사흘 뒤에 동네 잔치를 열어보겠습니다. 김씨가 정중히 절을 올리고는 쌀자루를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잠깐. 정말로 할 작정이냐? 하지만 김씨는 이미 부엌 문을 닫아버렸어요. 박진사가 어머니 곁으로 다가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너무 심하신 것 아닙니까? 쌀 한 되로 동네 잔치라니. 닥쳐라. 저 계집이 어디 한번 해보라고 해. 정부인이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부엌 안에서는 김씨가 쌀 한 되를 손에 들고 곰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과연 이 새 며느리가 이번에도 기적 같은 묘수를 부릴 수 있을까요? 사흘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지만 김씨는 첫날부터 바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쌀 한 되를 들고 부엌에서 나온 그녀가 향한 곳은 뜻밖에도 마을 어귀의 샘터였지요. 아이고, 새댁이 웬일로 이런 곳까지 나오셨나? 물을 기르러 온 동네 안악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시집 온 지 사흘밖에 안 된 새댁이 혼자서 샘터까지 나온다는 것이 신기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진사 댁에 새로 들어온 며느리입니다. 김씨가 정중히 인사를 올리자
안악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아이고, 그 무서운 정부인 마님을 어떻게 모시고 계신가? 힘드시죠? 그 양반 성격이 어디 보통이 아니라던데. 안악들의 걱정 어린 말에 김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큰어머님께서 저에게 좋은 시험을 내주셨어요. 그런데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워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험이요? 네. 쌀 한 되로 우리 마을에서 잔치를 열어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안악들의 표정이 어땠을지 말입니다. 누군가는 입을 해벌쭉 벌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아이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쌀 한 되로 잔치를? 정부인 마님이 참 심하시네요.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지만 김 씨의 눈빛은 여전히 자신감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일이 있어요. 김 씨가 치맛자락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누룩 조각이 들어있었지요. 친정에서 가져온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 쌀로 먼저 술을 빚으려 합니다. 그러면 사흘 뒤에 좋은 술이 나올 텐데 여러분께서 그때 우리 집으로 오셔서 함께 드실 수 있겠어요? 안악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쌀로 술을 빚으면 쌀은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새댁, 쌀로 술을 빚으면 먹을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김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술찌개미가 남지 않겠어요? 그 술찌개미로 떡을 만들 수 있답니다. 술찌개미로 떡을? 네. 술찌개미에는 쌀의 정수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거기에 꿀과 콩가루를 조금 섞으면 훌륭한 떡이 된답니다. 안악들의 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다니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꿀과 콩가루는 어디서 구하실 건가요? 마을 어르신들이 키우시는 벌통에서 꿀 조금만 얻을 수 있다면, 그리고 작년에 말린 콩 몇 알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한안악이 손뼉을 쳤습니다. 아이고, 그거라면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 집에 작년 콩이 조금 있고요. 우리 동네 김 영감님이 꿀 얻는 것도 도와주실 거예요. 순식간에 마을 안악들이 김 씨를 도우기로 했습니다. 새댁의 기특한 마음씨와 기발한 생각에 감탄했거든요. 김 씨는 그날 밤부터 쌀로 술 빚기를 시작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쌀을 씻고 쪄서 식힌 다음 누룩과 함께 항아리에 넣어두었지요. 이틀째 되는 날,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박진사 댁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꿀을 가져오고 누군가는 콩을 가져왔어요. 또 누군가는 작은 그릇들을 들고 왔지요. 새댁이 참 기특해서 우리가 조금씩 거들어 주려고 합니다. 정부인이 이 광경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런 동네 사람들까지 끌어들이다니. 이게 무슨 꼼수냐? 하지만 박진사는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동네 사람들과 정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드디어 술이 익었습니다. 김 씨가 항아리 뚜껑을 열자 향긋한 막걸리 냄새가 퍼져나왔어요. 오, 이 냄새가.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술찌개미를 정성스럽게 걸러내어 꿀과 콩가루를 섞어 떡을 만들었지요. 해질 무렵 박진사 댁 마당에는 정말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김 씨가 빚은 술을 마시고 술찌개미로 만든 떡을 나누어 먹었어요. 이런 신기한 일이 다 있나? 쌀 한 되로 정말 잔치를 열다니. 새댁의 지혜가 이렇게 대단할 줄이야. 사람들의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정부인은 구석에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정말로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잔치가 끝나고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간 뒤 박진사 댁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부인은 마당 한 구석에 서서 술잔과 떡 부스러기가 흩어진 상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신의 두 번째 시험도 이렇게 허무하게 뚫려버린 것입니다. 김 씨가 부지런히 뒷정리를 하고 있을 때 정부인이 지팡이를 짚고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 얼굴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표정이 떠올라 있었지요. 분노라고 하기에는 너무 차갑고 체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날카로웠습니다. 며느리야, 예, 큰어머님. 김 씨가 손을 씻고 정부인 앞에 정중히 섰습니다. 두 번의 시험을 모두 통과한 지금도 여전히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참 재주가 좋구나. 정부인의 목소리에는 기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칭찬인지 비아냥인지 알 수 없는 톤이었지요. 큰어머님의 좋은 가르침 덕분입니다. 좋은 가르침? 정부인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네가 얼마나 영리한지 말이야. 콩나물 한 줌으로 9가지 반찬을 만들고 쌀 한 되로 동네 잔치를 여는 그런 꾀가 있으니 말이다. 김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부인의 말투에서 뭔가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말이야. 정부인이 지팡이를 바닥에 세게 내리쳤습니다. 톡 하는 소리가 적막한 마당에 울려 퍼졌어요. 진짜 며느리가 되려면 마지막 시험이 남았다. 박진사가 사랑채에서 나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시지요. 며느리가 얼마나 훌륭한지 충분히 보셨잖습니까? 닥쳐라. 정부인이 아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 날카로운 목소리에 박진사도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 시험은 이것이다. 정부인이 김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 같았지요. 내일 새벽에 내 친정으로 가거라. 친정으로요? 김 씨가 고개를 들어 정부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친정으로 가서 없는 것 3가지를 가져와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없는 것 3가지를 가져오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김 씨도 잠시 당황한 듯 말이 없었습니다. 정부인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없는 것을 어떻게 가져온다는 말입니까?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꾀가 많았으니까 이번에도 해보거라. 정부인의 목소리에는 악독함이 가득했습니다. 이번 시험은 정말로 불가능한 것이었거든요. 없는 것을 가져오라니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기한은 사흘이다. 사흘 뒤에 돌아와서 없는 것 3가지를 내게 보여줘라. 만약 그때까지 가져오지 못하면 정부인이 말끝을 흐렸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이 집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뜻이었지요. 알겠습니다. 김 씨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정말로 할 작정이냐? 정부인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혹시 김 씨가 포기하고 스스로 나가겠다고 할까봐 기대했거든요. 네, 해보겠습니다. 김 씨의 대답에 정부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시험에도 굴복하지 않다니 이 며느리가 도대체 어떤 배짱을 가진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김 씨는 간단한 보따리를 꾸렸습니다. 갈아입을 옷 한 벌과 친정에 가져갈 작은 선물 몇 개가 전부였지요. 다음 날 새벽, 김 씨가 대문을 나서려 할 때 박진사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며느리야,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가 너무 심한 시험을 내신 것 같다. 괜찮습니다. 서방님, 큰어머님도 저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니까요. 김 씨의 말에 박진사는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없는 것 3가지라니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걱정 마세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김 씨가 환하게 웃으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진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한편 정부인은 골방 창문 틈으로 며느리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져 있었지요. 이번엔 아무리 꾀가 많아도 소용없을 거야. 없는 것을 어떻게 가져온다고? 사흘이 지나면 김 씨는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때 자신이 당당하게 며느리를 내쫓을 수 있을 거라고 정부인은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인은 몰랐습니다. 이 마지막 시험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결말을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흘이 지난 오후 마을 어귀에 김 씨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없는 것 3가지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김 씨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어요. 정말로 빈손으로 돌아온 겁니다. 박진사 댁 대문 앞에 도착한 김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서방님, 돌아왔습니다. 박진사가 급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어요. 며느리야, 정말 고생 많았다. 그런데 박진사의 시선이 김 씨의 빈손을 향했습니다. 역시나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지요. 혹시 없는 것 3가지는? 걱정 마세요. 서방님, 분명히 가져왔습니다. 김 씨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빈손인데도 가져왔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때 안채에서 정부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왔습니다. 그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오호라, 돌아왔구나. 그래서 없는 것 3가지는 어디 있느냐? 정부인이 김 씨의 온몸을 훑어봤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지요. 보따리 하나 없이 완전히 빈손이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큰어머님. 김 씨가 또다시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어디 있다고?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정부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드디어 이 영리한 며느리도 항복하는 순간이 온 것 같았거든요. 첫 번째 없는 것은 걱정입니다. 김 씨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친정에는 걱정이 없습니다. 딸을 시집 보낸 뒤로 걱정 한 점 없이 편안하게 지내고 계시거든요. 사위어른이 훌륭하고 시댁 식구들이 모두 좋은 분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요. 정부인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없는 것은 원망입니다. 김 씨가 계속했습니다. 친정에는 원망이 전혀 없습니다. 딸이 좋은 집에 시집가서 훌륭한 시어머니를 만나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며 오히려 고마워하고 계십니다. 시어머니께서 며느리를 훌륭하게 키워주신다고 감사해하고 계시거든요. 박진사가 깜짝 놀라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답이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세 번째 없는 것은 후회입니다. 김 씨의 목소리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친정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딸을 이 집으로 보낸 것에 대해 단 한 점의 후회도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집에는 지혜로운 시어머니가 계셔서 며느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훌륭한 남편이 있어서 아내를 소중히 여겨주며 따뜻한 가족들이 있어서 새 식구를 반갑게 맞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마당에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정부인은 말문이 막혀서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어요. 박진사는 감동으로 눈시울이 붉어졌고요. 그래서 이 3가지 없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걱정 없음, 원망 없음, 후회 없음을 말입니다. 김 씨가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온 집안이 조용해진 그 순간의 분위기를 말입니다. 바람 소리조차 멈춘 것 같았어요. 정부인이 지팡이를 놓고 김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감정이 떠올라 있었지요. 놀라움도 있었고, 감탄도 있었고, 그리고 부끄러움도 있었습니다. 이런, 정부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낸 시험이 이렇게 완벽하게 풀릴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아니, 시험을 푼 것을 넘어서 오히려 자신이 깨우침을 얻게 될 줄이야. 박진사가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며느리를 우리 집에 보내주신 하늘의 은혜로구나. 마당 한쪽에서 지켜보던 머슴 영감이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이제야 이 집에 진짜 안주인이 생겼구먼. 하지만 정부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며느리를 시험한다고 했지만 결국 자신이 시험을 받은 셈이 되었어요. 그 순간 정부인의 굳어있던 얼굴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름 깊은 그 얼굴에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맺히기 시작한 것이지요. 며느리야, 정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내가 참 잘못했구나.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 까다롭고 무서운 정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김 씨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큰어머님, 무슨 말씀을? 아니다. 네가 옳다. 정부인이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며느리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었어요. 큰어머님, 김 씨가 황급히 정부인을 부축하려 했지만 정부인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다, 놔둬라.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예위다. 박진사도 깜짝 놀라 어머니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조용히 하거라, 아들아. 정부인이 김 씨를 우러러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나는 지금까지 네가 이 집에 와서 나와 우리 가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래서 온갖 시험을 내며 너를 괴롭혔지. 김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겠다. 시험을 받아야 할 사람은 네가 아니라 나였구나. 정부인이 두 손을 모으고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너는 단순히 시험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이 늙은이에게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머슴 영감은 눈물을 훔쳤고 박진사는 감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콩나물 한 줌으로 9가지 반찬을 만든 것은 단순한 요리 솜씨가 아니었다.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고 버릴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내 마음을 보여준 것이었구나. 정부인의 고백이 계속되었습니다. 쌀 한 되로 동네 잔치를 연 것도 마찬가지였다. 혼자만 잘 살려 하지 않고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누려는 내 넓은 마음을 보여준 것이었지. 김 씨가 정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큰어머님, 그리고 마지막 시험에서는 정부인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라와서였어요. 네가 가져온 3가지 없는 것은 정말로 이 집에 꼭 필요한 것들이었구나. 걱정 없음, 원망 없음, 후회 없음. 이런 마음이야말로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었다. 정부인이 일어나서 김 씨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야, 아니, 딸아. 정부인이 처음으로 김 씨를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의 안살림은 네가 맡아다오. 나는 너만큼 지혜롭지도 너만큼 너그럽지도 못하구나. 김 씨가 눈물을 흘리며 정부인을 끌어안았습니다. 큰어머님,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큰어머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셔야 해요. 그래, 우리가 서로 배우자꾸나. 두 여인이 포옹하는 모습을 본 박진사가 감동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화해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부인이 갑자기 김 씨의 손을 놓고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거든요. 그런데 딸아,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싶구나. 네가 이런 지혜를 어디서 배웠느냐?
친정 부모님께서 특별한 가르침을 주셨더냐? 김 씨가 잠시 망설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언가 말하기 어려운 비밀이 있는 것 같았어요. 김 씨가 잠깐 망설이더니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큰어머님, 특별한 가르침이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지요.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다. 작은 것일수록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입니다. 정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참 좋은 어머니를 두셨구나.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는 그것을 시험이라고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하늘이 내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 먼저 시험을 내시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박진사가 감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현명하신 어른이시로구나. 그날부터 박진사 댁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부인은 며느리 김 씨에게 집안의 모든 안살림을 맡겼고, 김 씨는 그 믿음에 보답하듯 집안을 더욱 알뜰히 꾸려나갔지요. 흉년이었지만 김 씨의 손길 아래에서 박진사 댁은 조금씩 살림이 펴져갔습니다. 작은 것도 허투루 버리지 않고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김 씨의 모습에 온 동네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저 집 새댁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야. 맞아. 콩나물 한 줌으로 9가지 반찬을 만들고 쌀 한 되로 동네 잔치를 열다니.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시어머니 마음까지 돌려놓은 거야. 동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김 씨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 씨는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정부인은 손자를 얻은 기쁨에 더욱 며느리를 아끼게 되었지요. 이 아이는 분명 어머니를 닮아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야. 정부인이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큰어머님 덕분에 좋은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김 씨가 정중히 대답했어요. 그 아이가 자라서 글 공부에 뜻을 두자 김 씨는 비록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지만 아들의 학문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콩나물 한 줌도 9가지로 활용하던 그 지혜로 작은 살림도 큰 살림처럼 꾸려나갔지요. 아들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아 부지런히 공부했습니다.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것을 시험이라 생각하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을 배웠어요. 마침내 그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섰습니다. 박진사 댁에 경사가 난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며느리 덕분이다. 정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큰어머님. 큰어머님께서 저를 단련시켜 주신 덕분입니다. 김 씨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들은 벼슬에서도 어머니에게 배운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자신의 일처럼 여겼지요. 그 덕에 훌륭한 관리가 되어 마침내 정승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 또한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 현명한 사람이 되었고 역시 정승이 되었어요. 그의 아들, 즉 김 씨의 증손자도 마찬가지로 정승 자리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콩나물 한 줌으로 시작된 지혜가 3대에 걸쳐 정승을 배출하는 명문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대대로 전해 내려갔습니다. 박진사 댁 며느리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 콩나물 한 줌으로 시어머니를 감동시키고 그 지혜가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져서 3대 정승을 낳았다니. 그래,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어려움을 지혜로 이겨내며 이웃과 더불어 사는 마음이야말로 진짜 부의 근본이었던 거야. 무엇보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었지. 그렇게 김 씨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시집살이가 어려운 며느리들에게는 지혜와 용기를 주었고 며느리를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들에게는
반성과 깨달음을 주었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지혜는 많은 것을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세대가 만나 갈등이 생겼을 때 미움과 원망보다는 이해와 사랑으로 그 갈등을 풀어나간다면 더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콩나물 한 줌의 작은 시작이 3대 정승이라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지혜와 따뜻한 마음도 언젠가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